네, 자, 오늘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셨어요. 행동재무학,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행동재무학을 통해서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보니까 총 3가지 행동재무학 주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어떤 아이디어, 투자 팁, 이런 것, 전략들을 좀 한번 세워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행동재무학이 어떤 거고, 또 이게 주식시장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짤막하게 일단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행동재무학 하면 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효율적 시장이다. 뭐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적인 그 이론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파머 교수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제 그와 똑같이 올해 그 노벨상을 수상한 쉴러 교수는 그 반대로 행동재무학 쪽의 대표적인 교수라고 할 수 있죠. 행동재무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식시장이 효율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투자나 이런 주식을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선 돈을 벌 수 없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잘 관찰해서 그거를 이용하거나 역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이성적 쏠림, 뭐 이런. 그렇죠. 쏠림도 하나. 네, 예, 이게 그렇죠. 많이 나타나죠. 예, 네. 예. 아주 자주 나타나요. 특히 우리 시장 많이, 같은 예, 경우에. 예. 네. 첫 번째 뉴턴, 천재 아닙니까, 천재. 천재죠. 네. 예. 근데 이 양반에 대한 일화가 좀 유명한 게 많은데, 주식 투자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남의 버블 사태. 그렇죠, 사우스. 이제. 예. 요거에 관해서 뉴턴이 전 재산의 90% 정도를 날려버렸다. 날렸다. 그건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날렸는지. 네, 그거를 한번 좀 예. 우리가 짚어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배울 게. 혹시 그래프가. 네, 있나요? 그래프 준비됐을 보면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 천재 과학자 뉴턴이 주식으로 많이 네. 돈을 날렸다는 것은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재무학에서 관찰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날렸는지 보면 참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네. 놀라운 일이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남해 주식, 사우스라고 하는 주식이 영국 주식시장에서 생겼던 첫 번째 주식 버블이었고, 뭐 주식시장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 역사상으로도 첫 번째 주식시장 버블이었는데, 그 주식시장 버블에서 잘못 투자를 해서 돈을 날렸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네. 이 뉴턴이 이 버블을 어떻게 잘못 이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참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사려고 몰렸을 때 뉴턴도 같이 따라서 같이 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이익을 가지고 팔았는데 너무 빨리 파는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리고 팔고 나서도 주식이 3배 정도 더 뛰어버리니까. 또 뛰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이나 주위에서는 안 팔고 갖고 있는데 3배 정도 뛰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남의 그 회사 사우스 컴퍼니 차트를 제가 참 뭐 조만한 그림이지만 좀 이렇게 기사에 딸린 그림을 띄워놔봤는데, 처음에 사서 조금 먹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렇죠. 3배가 더 가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말로 그냥 돌아버려.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참기 힘든 고통이 그거거든요. 팔았는데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몰라. 자기는 주가가 이제 그만 이제 안 오를 까 생각했는데 계속 오르게 되면 그 고통을 이제 분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한 2개월 참다가 결국 거의 꼭지에 있을 때 들어갔어요. 다시. 꼭지. 거의 이제 못 참겠다 하고 다시 또 주식을 샀죠. 그런데 사실 꼭지 정도에 샀기 때문에 주식 산 뒤로 조금 다시 빠지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 전체를 다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돈을 차입해가지고 마진 투자까지 해버린 거죠. 그랬는데 2개월 후에 이제 정말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5배,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떨어질 때까지 그걸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거의 이제 바닥, 이제 거의 이제 조정이 그러니까 폭락이 됐을 시점에서 다시 또 그때 가야 이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 문제가 이제 똑똑한 뉴턴이기에. 그렇죠. 네. 아니,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옆에 있는 그 멍청해 보이는 친구들은. 그렇죠. 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으니까 엄청 버는 거잖아요. 그것도 조금 버는 게 아니라 3배씩 자기가 팔고 나서 주가가 3배로 올라와 버리면 네. 그걸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오류인가요? 이게 오류라고 치면 이건 뭐라고 해야죠? 이런 건? 이제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군중 심리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사니까 따라서 하는 거. 근데 뉴턴이 이 주식을 사실은 그때 처음 산 게 아니라 이 버블 터지기 전 한 7년 전부터 벌써 사갖고 있었어요. 장기간 한 7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버블이 터지는 해 초에 주가가 막 오르니까 너무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익이 안 나다가 주가가 오르니까 팔아버린 거죠.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팔고 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도 얘기하고 막 친구들도 얘기하니까 다시 또 따라 산 거고.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랬는데 적당한 수익,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얻고 나서 그게 3배로 오르든 2배로 오르든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걸 보고 그 시기, 욕심,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 그 매도 타이밍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 군중심리도 가져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막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똑똑한데 쟤보다 못해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결국은 저런 뉴턴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사실 이 주식시장이 가장 차가운 머리하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행동재무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다.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시장에서도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이랑 어떤 공식이랑 만들어냈는데 행동재무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봐라. 여러 심리학 실험, 그다음 사람들 일반적인 행태를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고 뉴턴처럼 천재적인 과학자, 인류 역사상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는 뉴턴도 그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주식시장에서 저렇게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행동재무학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 외에 이 비성적인 거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자. 이게 행동재무학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남의 버블 사태도 상당히 유명한데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게 튤립은 이제 주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 상품 선물이죠. 예, 이쪽에. 그렇죠. 예. 근데 튤립 하나가 웬만한 집 한 채 값 됐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죠. 그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참 같은 겁니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버블이 한번 터지면 그거에 대한 터지면서 손해는 이제 투자자들이 가는데 뉴턴 같은 사람들이 그 버블을 왜 생각을 안 했을까? 이게 버블이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두고두고. 그러니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투자하고 이 박사학위하고는 좀 상관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실제로? 예. 노벨 경제학상 별로 상관없나요? 노벨 경제학상 상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재무학 쪽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글을 써요. 나는 돈을 강의나 책을 써서 벌었지 주식 투자를 벌지 않았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정보가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오늘 아침인가 그 어떤 경제지 기사를 보면요. 케인스 예. 케인스 학파 유명한 분인데 그 대공황 때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가치 투자로 뭐 펀드를 뭐 한 20년간 뭐 한 10배 넘게 키웠다. 뭐 이런 이제 일화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떤 그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은 투자를 해서 좀 많이 좀 실패를 한 경우가 많죠. 어때요?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뭐 노벨상 그 받은 경제학자 중에서도 뭐 주식 선물 투자 보통 헤지펀드 선물 투자로 해서 아예 한 나라 경제를 흔들게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요.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보다는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는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어떤 규칙이 없었어요. 법규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투기였습니다. 끼리끼리 시장이에요. 끼리끼리 예. 시장. 네. 그러니까 통정 매매가 판치는 요즘에 시장. 말하는 법규상으로 다 불법인 거래가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케인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불법 거래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장 잘 활용해서 환시장에서 환율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즈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투기꾼이었죠. 네. 저 당시 보면 JP모간 이런 데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 없었거든요. 네. 예. 미리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예. M&A를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그래서 그때 공황이 지나고 난 뒤로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다 교훈 해서 증권거래법이 생기고 증권법이 생기면서 그런 게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죠. 철도 M&A, 뭐 광산 M&A 다 그네들이 그냥 헤쳐먹은 거 아니에요? 쉽게 그렇죠. 말해서.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기자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보. 예. 이 정보가 과연 많으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유리한 것인가? 뭐 사실 이제 정보가 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식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뭐 수익률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고 그래서 뭐 메신저 뭐 매도리도 그렇죠. 한때 인기를 끌었었고 애널리스트가 또 이렇게 쓴 정보 이 보고서들 누가 빨리 입수하느냐. 입수하느냐 이게 또 경쟁이 치열했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정보가 많기로 뭐 둘째가름 서러한 기자님들 애널리스트 양반들 펀드 매니저들 썩 성과가 그렇죠. 돈 벌었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죠. 없어요 예, 사실 예. 안타깝게도 근데 경마장의 그 도박사들 미식축구 경기 이런 그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제 재미난 조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전문가들은 뭔가 좀 다른 정보에 있어서 예. 다른 이제 집단이니까 조사를 하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것도 솔깃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경마 도박사도 경마장에 이제 경마에 이렇게 나와 네. 있는 거를 이제 베팅을 해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우승한 말에 걸리면 돈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사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거든요. 도박 투자들. 그래서 그 도박사들한테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그 경마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정보를 5개만 주고 어느 말이 베팅해봐라. 그다음에 10개 주고 10개 주고 뭐 20개 주고 40개 주고 60개 주고 정보를 이렇게 많이 주면 경마사들이 경마 도박사니까 전문적으로 당연히 분석할 수 있잖아요.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주면 당연히 예측력도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경마 도박사 자신감만 올라갔지. 그러니까 자기가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만 올라갔지. 예측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이게? 그리고 미식 축구 경기에 대한 베팅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은 실험했는데 똑같은 결과 나왔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애널리스트한테도 똑같이 애널리스트도 실적 예측을 어떤 그러니까 회사를 주고 정보를 5개 주고 뭐 10개 주고 15개 주고 그러면 실적 예측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로 실적 예측은 더 떨어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신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예측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예. 되게 재밌어요. 막 아까 경마장 도박사들 5개 데이터만 주었더니 이제 조사에 참여한 도박사들 중에 17%만 그래 내가 우승할 말을 잘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표했어요. 나중에 이 40개 데이터를 주었더니
30%가 나는 1등을 자신 있게 맞출 수 예. 있어. 1등 말을.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다. 그렇죠. 예.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오만 가지 정보를 다 줘서 한번 실적 추정을 해봐라. 목표가를 한번 내봐라. 했는데 실적 예측에 대한 자신감은 많아졌지만 정보를 많이 줄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 실험 결과입니다. 예. 저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된 거죠. 저건. 그렇죠. 왜 그래요, 도대체 저거?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가 많으면 특히 주식시장에서 정보가 많으면 정보통이면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념을 깨는 실험인 거죠. 예.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런가요? 왜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신감입니다. 자기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과신이죠. 그러니까 행동 정보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 중에 하나, 과신. 자기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자기가 맞출 거란 이런 어떤 자신감, 이게 넘어서 과신이 생기면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얘기네요. 자신 있게 떠드는 사람치고 속빈 강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예. 투자자 너 자신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도 상당히 좀 비슷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정확한 정보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주식 투자에 참여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투자에는 큰 방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신을 갖기 때문에 과신이 생기면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온갖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을 찾느라고 막 골몰 하잖아요. 예.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더 좋은 기업을 찾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 오늘 아까 제가 얘기 들려주시니까 어떤 그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회사가 어떻게 하면 망할까? 오히려 약간 좀 다른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월가에 브루스 버코위츠라는 스타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9년에 그해 주식 펀드 매니저, 그다음에 2010년에는 10년 동안 최고의 주식 펀드 매니저가 선정되기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비이성적인 그거를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는 반대로 겁니다. 생각하는 거. 저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주식을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내가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가 좋다고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삼성전자는 좋다. 맞아. 나중에 어떤 실적이 나오더라도 자기는 좋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네, 스스로만 암시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갤럭시 폰이 판매가 안 좋다든가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안 좋다는 어떤 정보가 나와도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좋다는 문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주식을 팔았다거나 난 이 주식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이 주식이 실적이 개선돼서 반등을 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무시해버리죠. 그렇죠. 이 주식은 이런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데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정보에만 집착을 하니까. 저 어려운 말로 확증 편향이다. 예.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한다는데 저런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네. 사실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좋은 주식을 고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런 마음부터 갖고 주식을 고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두고 있는 어떤 그 상장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라든가 누가 이제 카페에서 안 좋은 글을 올리면 난리가 나. 그렇죠. 네. 막 매장시켜버려요. 그렇기도 하고 아무리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는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지나가버려요. 그 중에서 한 문구 그래도 좋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자기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코스닥 시장에 우리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개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확증 편향이라는 아주 어렵고도 쉬운 증상을 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끝으로 그런 그 버코이츠라는 훌륭한 분이 조언을 해주시길 망할 회사의 불길한 징조를 우리가 냉정하게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좋은 점만 보지 말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뭐 그래서 뭐 재무적으로 보면 현금이나 뭐 부채나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들이 제대로 있느냐. 경영진이 무능하거나 게으르지 않느냐. 뭐 이런 뭐 회계 부정 같은 게 있냐. 이런 걸 꼼꼼히 다 따져보자. 최악을 따져보자. 그렇죠. 이런 걸 다 따져보고도 이 특정 회사가 이런 모든 징조에서 예외적이다. 그럼 이 회사는 정말 뭔가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건 다 보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 한두 개만 자꾸만 거기다 집착을 하니까. 성장성이 좋고 그렇죠. 뭐가 좋고 네. 뭐 좀 있다가 뭐 무슨 주가 부양책이 나올 그렇죠. 것이고 네.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또 4분기는 좋을 것이고 3분기는 그렇죠. 안 좋지만 4분기는 좋을 것이고 그렇죠. 뭐 자꾸만 좋은 것만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외에는 그냥 다 배제해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반대로 해보자. 안 좋은 거면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안 좋은 거를 다 벗어날 수 있으면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다.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갖고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뉴턴마저도 버블에 휘말려서 가산을 탕진했다는 이런 아주 이게 사실 우리 주변의 투자자들, 우리 시청자분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잘 피해 나가야 결국은 뭐 평범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한테 아주 유익하고 꼭 다시 한번 들어볼. 저도 방송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